자, 마지막 수업 힘내서 해볼까요? 아까 권리 변환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 변환일을 보시면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했을 때부터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었어요. 그리고 도정법으로 바뀌면서도 똑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재건축 사업은 원래 주택법에 의해서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권리 변환일이 사업계획 승인일이었어요. 그러면서 2003년 7월 1일 도정법으로 통합이 됐을 때 그때 이 사업시행 인가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똑같이 갔어야 되는데 법이 잘못 개정됐어. 법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에러 난 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든 입법 미스가 났다. 입법 미스가 나왔고 잘못 나와서 요게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일에 권리 변환일 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기획재정부에다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거를 도정법으로 갔는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똑같지 않고 달리 이것을 법을 만들어놨냐, 입법 취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법을 개정을 할 때 기재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떤 법을? 도정법을 개정한 거예요. 도정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요 사업시행 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사업시행 인가일이 사업계획 승인일이거든요. 요걸만 참 바꾸만 놓은 거예요, 이 용어만. 근데 이 사업계획 승인일을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어요. 왜? 관리처분 자체는 우리가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새로운 아파트로 바꿔주는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건축은 아까 어떻게 봤어요? 재건축은 잠시 같으면 25평형, 35평형, 42평형 세 가지 평형밖에 없어. 따라서 관리처분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를 할 때는 조합원들끼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주택법에서는. 근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시행 받고 관리처분을 받을 때 인가 절차가 재건축 사업은 없었어요. 조합에서 총회 인준 받으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총회 인준 받은 날짜를 권리 변환일로 갖고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갖고 왔던 거예요. 원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가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미스가 나는 바람에 사업시행 인가일로 잘못 갔다가 다시 2005년 5월 31일부터 법을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꿔지는데, 이제 이 법은 어떻게 되냐면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거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아까 보셨죠? 반포 같은 경우에 2005년 5월 16일 날인가 그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거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거는 권리 변환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재개발은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샀느냐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샀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부동산을 샀는지 입주권을 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다르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산가를 적용할 때도 달라져요. 입주권을 샀을 때 취득 시기는 준공일로 가서 환산가 적용할 때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지. 내 말씀 이해되셨어요? 권리를 샀는데 취득일을 권리 취득일자에 환산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입주권을 샀으면 준공일로 가서 환산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따라서 재건축 사업인데, 잠시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인데 2003년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졌어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자를 알아오라 그러면 말이 성립되지 않죠.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고. 거기는 뭐가 있어? 관리처분 총회 절차는 있어요. 총회만, 인준 절차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발은 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상관없고,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주택법으로 된 것인지 도정법으로 됐는지를 알아서, 주택법으로 됐다면 사업계획 승인일자를 확인하셔야 되고, 재개발법으로 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되, 그 다음에 도정법으로 와서 보시면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일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돼. 대부분이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 인가가 떨어진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가면 된다. 근데 지금도 이 권리 변환일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잠실 같은 경우에 잠실에 2003년 3월 20일 날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취득을 2002년도에 취득했다면 이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2004년도에 취득을 했다면 이분은 권리를 취득했다고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뭐라고? 준공일자에 환산가를 적용해야 되고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종전주택 취득한 때에 환산가를 적용한다고요. 전혀 달라져요. 전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법이 뭘로 시행된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지금 시행되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된 것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만 보시면 되지만 옛날에 완성된 부동산을 지금 양도하신 분들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 권리 변환일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사신 분들은 종전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권리를 샀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에서 보유한 계산과 달리 계산돼야 되니까 저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변환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권리가액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권리가액은 왜 중요하냐면 권리가액은 한마디로 내가 종전 부동산에 평가한 가액이에요. 종전부동산 평가액인데 종전부동산 평가액이 원래는 현물출자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번 과세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환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된 거예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지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종전부동산의 평가액 자체가 내가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일단 돈을 받고 이 돈을 현물 출자했다고 보고 새로운 아파트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분담금을 더 낼지 청산금을 돌려받을지를 판단해서 따질 때에 그게 평가하는 금액이 부동산 평가액이에요. 근데 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종전부동산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이 결정되잖아요. 거기다가 비례율을 곱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비례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종전 부동산보다 가치가 얼마나 상승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 이하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비례율의 계산 근거는 분모는 종전 부동산 평가액이 들어가는 거고 종전 부동산 평가액이고 분자에는 수익금액 마이너스 여기 사업비가 되겠죠. 총 사업비가 돼서 요게 얼만큼 가치가 올라갔냐 이 말이거든요. 이 수익금액에는 일반 분양을 하고 그러고 조합원 분양분하고 합한 금액이 총수익금액이 돼요. 총수익금액. 사업비는 내 조합 걸 건축하나 일반 분양 건축이나 건축비는 다 통합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일반 분양분의 수익금액과 조합원 분양의 수익금액은 비교 산식해서 보면 일반 분양 수익금액은 돈으로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는 평당 분양 수익 금액을 결정을 해서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조합원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 수입은 숫자상 수익 금액이에요. 따라서 숫자상 수익 금액을 높이면 어떻게 되죠? 수익 금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올라가겠죠. 분양가를 높이면 비례율이 올라간다. 비례율이 올라가면 권리가가 높아지죠. 따라서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요게 종전부동산 평가액인데 감정가액이 5억이었어요. 비례율이 120% 같으면 요게 권리가가 6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를 끌어올렸더니 비례율이 140으로 올라갔어. 그럼 140으로 올라가면 나는 권리가가 얼마 되죠? 7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분양가액하고 권리가액은 차이는 내가 여기서 권리가가 6억이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1억이 더 넘치니까 청산금을 1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양가액이 여기서 8억이라고 치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돼요? 분담금 2억을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분양가액과 권리가액의 역학관계는 분양가액은 높이면 비료율이 높아져서 권리가액이 높아져서 이 메커니즘으로 보면 분양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비료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조합원들끼리의 분담금의 비율을 정하는 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권리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2억 주고 샀는데 분담금을 2억을 물었어요. 2억을 물었고 8억의 분양을 받아서 요거를 15억에 팔았어. 다시요. 내가 2억에 취득한 이 아파트의 권리가액이 6억으로 인정받아서 아파트를 8억에 분양이 됐는데 내가 추가 분담금을 2억을 더 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억에 팔았어요. 이 아파트 양도 차익은 지금 얼마예요? 아파트 양도 차익은 얼마? 심각하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양도가액은 얼마? 양도가액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기금분의 취득가액이잖아요.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내가 얼마에 샀다고 얘기 안 해줬어요? 종전부동산 취득가는 얼마라고 그랬어? 이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은 2억이라고 안 했어요? 2억. 그리고 내가 이 건축비를 추가로 얼마 냈어? 2억 냈다고. 내가 총 들어간 돈이 얼마? 4억. 얼마 받고 팔았다고? 15억. 그러니까 내가 양도차익을 얼마 남겼어요? 11억 남았잖아. 여기서 분양가나 권리가나 여기 들어와서 뭐가 양도차익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다니까. 숫자 놈이라고 그랬잖아. 숫자 놈이라고. 분양가나 권리가는 이거 다 숫자 놈이라고. 권리가는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2억에 샀어요. 그 다음에 권리가가 6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가가 8억이라고 그래서 2억을 추가로 더 냈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가액은 15억이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엄밀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 양도차익,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이거겠지?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관처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나누는 게 권리가 기준이에요. 권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양도차익 1단계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종전 이후 관리청계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나누기 위해서 권리가액을 중간에 세워서 양도차익을 2단계로 계산할 뿐이지 전체 양도차익은 우리가 실제 돈 들어간 것만 필요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들어간 거 실제 들어간 돈 비용은 뭐라고? 최초에 종전부동산 취득할 때 돈 낸 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분담금을 추가로 물었다면 분담금을 추가로 물은 돈. 이것만 내가 필요금으로 뺄 뿐이지 여기서 분양가는 8억이네 뭐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 분양가 있잖아 아까 8억이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가를 우리가 양도 차익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돈 들어간 것만 빼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요 2억하고 여기 분담금 물었던 2억 요것만 돈이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양도 차익에서 2억 또 2억 두 가지 착하면 11억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원래 15억에서 8억을 빼니까 7억이 2단계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6억 마이너스 2억에서 1단계 양도차익은 4억. 종전부동산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4억이고 여기 발생한 양도차익은 7억이니까 두 개 합하면 11억이죠. 11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과 요거는 똑같아야 맞죠. 15억에서 요렇게 뺀 거나 요렇게 4억과 7억을 더한 거나 결과치는 똑같아진다.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다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머리가 쥐가 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흐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뭐라? 종전 부동산의 내 부동산의 평가액에 개발 이익이 반영돼서 내 지분을 인정해 준 금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내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고 새로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지금 분양 예정가를 분양 금액을 조합원들한테 받을 때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보통 일반 분양가의 80% 취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가는 5천만 원이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조합원 분양가로 그런다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다가 조합원은 내 건물 짓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짓는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이나 1,200밖에 안 들어가지 4천만 원 나오겠어요?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기 위한 분양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례율을 결정하는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라서 이 구조가 이해를 안 되면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치만 알자는 거죠. 권리가가 뭐다? 분양가가 뭐다? 종전부동산 취득가는 뭐다? 청산금은 뭐다? 분담금은 뭐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권리가액이 결정되면
분양가하고 권리가하고 봐서 권리가가 더 많으면 이때 우리는 청산금을 돌려받는 거고 분양가가 더 많으면 청산금을 납부하는데 용어상 분담금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세법적으로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데 헷갈리니까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돈을 돌려받은 것, 환급받은 거고 추가 건축비를 더 내는 거는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용어를 달리 해석해서 제가 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을 참고를 하시고 권리가액이 그렇게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154조 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 없다가 1999년도에 비과세 특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돼 있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관처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 충족하고 두 번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저는 조금 이것이 안타까워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처음에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해서 비과세를 해줘라 그랬으면 주택으로 똑같이 취급을 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주택으로 취급을 하는 용어를 너무 주택과 달리 규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154조 1항을 안 따라가고 이렇게 155조 16항에다가 요건을 따로 뒀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보유, 2년 거주권이 있다면 취득일부터 관처일까지 입주권으로 변하기 전까지 부동산 상태에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라는 얘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관처일까지만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충족을 하니까 이때 1주택만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닌 취득일부터 부동산의 보유 기간으로 봐주는 관처일까지 기간이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라는 거예요. 그때 2년 요건을 충족 못하면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관처일 현재 1주택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집이 한 채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있고 B가 있어서 여기서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B가 비과세를 받았다면 자 A는 어쩐다? 관처일 현재 2주택자였기 때문에 A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국세청은 해석을 한 거죠. 이때 과세를 했어요. 이것도 재개발적 건축은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 이것 가지고 또 대법까지 또 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는 양도할 때 주택은 요놈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양도할 때 따지면 되지 왜 지금 관처일 현재가 법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처일 현재 법에 그런 말이 없는데 국세청이 따진 건 잘못 아닙니까? 이 관처일 현재 1주택일 요건을 국세청에서 애교로 냈다가 요게 폐소가 됩니다. 폐소. 네. 그래서 관처일 현재 1주택일 요거는 폐소를 해서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유권 해석이 삭제가 됐어. 자, 이제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졌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집이 어디서 멸실돼? 한 2, 3년 지나서 2주택 세워주고 난 다음에 멸실이 돼. 관리처분 계획 인가액 이후에 실제 주택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았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에요.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요거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합산해줘라. 통산해줘라. 따라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어쩐다? 취득일부터 관처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멸실 전까지 인정해준다. 통상적으로 실제 거주일자까지 인정을 해줘요. 예.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할 경우는 관처일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 여기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주되 요거는 주택이에요? 입주권이에요? 여기는 입주권이에요. 예. 자, 만일에 여기서 취득을 해서 여기서 양도를 한다면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이라서 준공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두 번째 이제 뭔 일이냐. 양도일전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이렇게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를 갖고 있다가 A를 여기서 팔고 B를 여기서 샀어요. B를. A를 양도하고 B를 취득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적 건축은 조합에다가 명의신탁을 해놨다고. 명의신탁을. 그러니까 양도가 하고 다시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명의신탁되어 있는 조합의 명의신탁되어 있는 등기를 해제해서 조합원한테 가져오고 다시 명의 이전하고 그리고 다시 조합에다 명의신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줘요.
내가 분명히 어쨌어요? 취득하고 양도하고 취득을 했는데 등기는 취득을 하고 양도한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일련제 다른 주택이 없을 거 여기 위반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과세가 됐어. 또 소송 또 들어왔어. 뭐가 억울해? 나는 실제 양도하고 취득을 했는데 등기전이 늦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나를 구했다가 왜 그걸 세금 매기면 어떡합니까? 세무서에서 뭐라고 그래? 그럼 잔금일자를 네가 입증을 해라. 아니 현금을 섞여서 팔아가지고 잔금일자 입증을 못한단 말이오. 거기다가 변호사님이 한마디 딱 생각이 났어. 아니 주택은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아도 지금 비과세 해주죠. 주택은. 근데 이거는 왜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를 안 해줍니까? 따진 거예요. 이제. 주택은 해주는데 입주권은 왜 안 해주냐고. 대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국세청 왜 안 해줬어? 그랬더니까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어서 못 해줬습니다. 이 규정은 무효야. 3년 안에 팔았으면 비과세 해줘. 그래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자, 문제는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단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다른 주택 그 외에는 다른 주택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155조 1항권은 적용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상속주택이 있다면 동거병화 합가한 주택이 있다면 혼인으로 합가한 주택이 있다면 문화재 주택이 있다면 소득세법 155조 20항이 적용되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을 때는 이게 다른 주택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지금.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입주권에서도 특례가 적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지금까지 어땠어요? 항상 조합은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했잖아요. 다 해줬잖아. 근데 보실래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근데 내가 여기에 거주주택이에요. 관체가 났어요. 여기서 팔았으면 어쩐다?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비과세가 되죠? 여기서는 되죠. 근데 어떻게 돼? 관체일 이후에 여기서 팔았어. 예. 여기는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거죠. 입주권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주택에 해당이 돼버리죠.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버려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아까 주택 3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거병화 합가, 혼인 합가, 상속주택, 장기임 다 다른 주택에 걸려버려요. 다 걸려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빼줘요. 그거는 또 빼줘요. 이해할 수 없어요. 형평이 안 맞아. 어쨌든 현재 국세청 그렇게 유권 해석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 예.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제일 주의할 일은 뭐라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단 뭐라고 써?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만 비과세 적용된다. 근데 장기 임대주택 가지고 소송을 제가 그걸 진행을 했는데 변호사님 선임해가지고 제가 져버렸어. 제가 졌다는 얘기는 아니 변호사님한테 다 자료를 줬고 요 정도는 대법원에서 당연히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도 신경도 안 썼는데 져버린 거예요. 대법원 판사님들이 냉정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또 그거는. 예,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입주권 비과세 특례 중에서 적용 안 되는 거 혼인 동거병화 합가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5년 장기임대 조합원 입주권 2022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 다 다른 주택에 해당된다.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 상속주택 특례와 관련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보시면 되고요. 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된 거. 지금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고 나는 거주주택은 거주주택일 때 얘기해요. 장기 임대주택은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 난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거는 안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 입주권 비과세 안 된다는 것 지금 나왔죠. 여기 유권에서 요거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인정된다. 그 다음에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다. 요거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 설명드린 겁니다. 자,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 양도한 경우. 이건 뭐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양도를 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얘기겠죠? 양도를 했는데 이때 비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말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 얘기예요. 1번이 종전주택, 2번이 공사기간, 3번이 신축 후 양도 기간이겠죠? 자, 요렇게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보유기간 통산된다. 1+2+3이에요. 공사기간까지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여기까지도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을 다 계산해 주죠.
요것도 거주기간 계산하고 여기서도 거주기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추가 청산금을 돌려받았을 때는 무조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청산금을 받은 경우는 건축 면적이 늘어났든 부수토지 면적이 늘어났든 상관없이 모두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요. 청산금을 받았을 때. 여기는 청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권리가가 분양가보다 높아서 내가 마이너스를 해서 환급받았다는 얘기고, 분담금을 냈다면, 건축비를 냈다는 거죠. 분담금을 냈는데 건축 면적이 증가한 것하고 토지 면적이 증가하다고 달라요. 건축 면적이 증가한 거는 그냥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건축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부수토지가 증가했으면, 부수토지가 증가한 거는 여기는 준공일 이후 보유기간만 계산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 부분 이런 거죠. 분담금을 추가로 내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는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만큼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이 안 됐으면 어쩐다? 비과세가 안 돼요. 자,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는 사유지의 무허가주택은 준공 떨어진 날부터 계산을 하고요. 시유지나 국유지를 분할받은 경우는 무허가주택 보유기간하고 부수토지 면적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은 그냥 건물의 보유기간이라고 똑같이 부수토지도 봐준다. 그게 비과세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사유지에 있는 거는 준공 떨어진 날부터 계산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케이스는 새로운 주택을,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얘기고, 종전주택이 아니고 여기가 상가이거나 나대지거나 공장이라면 모두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일로부터 계산되겠죠? 예, 준공일부터 계산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토지 증가물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하는 요령이거든요. 한번 잠안 올 때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봐요. 예, 한번 연구해보시면 연구가 될 겁니다.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아까 제가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 내가 설명했었죠. 이게 아크로 리버 그 사례예요. 실제 사례니까 8천만 원 낸 사람하고 8억 낸 사람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을 때 1주택자가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한 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거는 첫째, 3년 안에 양도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예요?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은 양도를 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3년이 경과됐으면 어쩐다? 원칙상 비과세는 안 돼요. 근데 실수요 목적이면 된다. 실수요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재개발적 원주택 집에 완성됐을 때에 들어가서 실수요 목적은 준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이사 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건 어려울 일 없죠. 다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주택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구조가.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과세인데 실수 목적이라면 비과세를 해준다. 실수 목적은 뭐대요? 준공된 그 재개발적 건축 아파트로 입주를 해서 3년 안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그거는 비과세 해준다. 자,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상가를 취득했어. 아니면 나대지를 취득했어. 나중에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져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입주권을 취득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종전했고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을 받았어도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취득을 했는데 그날 관처가 나가지고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납세자가 주택으로 취득한 것이 유례예요? 입주권 취득한 것이 유례예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것이 유례예요?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유례예요? 알기는 아는데 대답하기 쑥스러운가?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죠. 입주권을 취득하면 어때요? 3년 안에 못 팔면 실거주로 가면 되죠.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입주권이 훨씬 유리해요. 따라서 내가 취득한 것이 그날 관리처분이 났다 한다면 본인이 입주권 취득했다고 하면 입주권이에요. 봐주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한 거고, 요게 실무적으로 요게 조금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1주택자가 재개발 공사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대체주택이 비과세 되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취득요건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라. 관리처분계 인가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은 조합 설립 인가 되자마자 급하게 취득한 사람들. 사업 시행 인가도 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은 해당 안 돼요. 두 번째, 대체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여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종전 유권 해석은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자여야 됐어요. 근데 심판원에서 패소를 하고 애교가 변경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이 아니라 대체주택 취득이다. 근데 요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자일 거다고 유사한 유권 해석인데, 근데 요거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국가가 승소를 합니다. 어쨌든 취득 요건을 줬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해주는데 언제 1세대 1주택자라고?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된다.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이 취득을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취득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왜 이렇게 하냐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라고 그랬으니까 관차가 나버리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일선 세무서에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과세를 시켜놨어요. 과세가 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이게 소송 중에 있어서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확실하게 하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배제당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대체 취득한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사 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파는 것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없죠. 대신 이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돼요. 무슨 얘기예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적용 안 받아도 된다. 2년 보유를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안 했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또 많이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것을 취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1년 살면 되냐, 안 되냐. 예, 그거는 돼요.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되는데 내가 집을 사갖고 들어갔는데 요게 관리처분 돼가지고 예, 팔 때는 주택이 아니요.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공사 중에 밖에 나가서 살 집을 하나 사가지고 1년 살면 봐준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막 사례가 그러면 하나 샀다 팔고 또 하나 샀다 팔면 어떤 거 해줄까요? 막 이런 것부터 나오고 전세 살다가 내가 실제 사면 어떡할까요? 케이스가 많겠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여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애교를 한번 보시기로 하고 큰 틀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되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당연히 특례 규정은 적용되겠죠. 즉 내가 지금 대체주택 취득할 때 상속주택을 갖고 있어. 그럼 그 특례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를 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자 그거는 1주택자로 봐준다는 거겠죠. 그 특례는 여기는 인정이 된다. 그 정도는 인정이 되고 대신 지금 양도 요건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이사 들어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를 해라.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1+1을 받았을 때 1+1을 받아버리면 두 채가 돼버리죠. 그럼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도 안 돼버려요. 안 돼버리고 그 다음에 1+1 중에 작은 것을 3년 안에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안 받는 것이 유리하냐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연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거는 답변을 해주시기 좋습니다. 왜? 종부세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취득세, 종부세 다 연결돼 있어서 이번에 기존의 2주택자가 또 2주택을 또 받으면 4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1+1은 못 받아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에서 큰 것에 아버지가 70% 갖고 있고 30%를 자녀한테 증여했어.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이전고시 떨어지고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두 채를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두 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두 채를 각각 한 채로 나눌 수는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사례 연구를 좀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케이스가 나면 조금 연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2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정리를 했으니까 그 틀 속에서 가지치기 나간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해서 다 방어할 수 있고 메꿀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같은 60기들끼리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조금 더 같이 연구를 하면서 토론하고 리스크 체크를 해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동기 중에 우리 다솔에 근무하시는 분이 조금 뒤에 와 근무를 있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동기를 통해서 연락을 구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서울에랑 본회 쪽에서 강의할 때 그때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